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몰카가 아니고 대남 공작이다. 예, 아마 이번 주가 되지 싶은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또 올해 들어 본격화하고 있는 민생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거라는 보도가 지난주에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이른바 파우치 사건 도둑 촬영, 파우치 도둑 촬영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거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그 자리를 갖게 된다면 저는 어쨌든 그 자리가 이 파우치 도둑 촬영 사건과 관련된 마지막 마무리 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길게 끌고 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실 이 사안을 보면 거의 뭐 이제 국민적인 관심 바깥으로 밀려났던 별것도 아닌 사건이 국민의힘 내부 김경률이를 비롯한 이 촉새 같은 자들의 이 분란 때문에 사실은 다시 커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권 내부의 분란이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을 보고 다시 최재형이라는 자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 사건을 크게 키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전에도 그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정작 대통령을 도와야 될 당이, 대통령을 도와야 될 집권당이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었다. 저 종북 주사파들이 이 파우치 이 도둑 촬영 사건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의도는 뻔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구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집권당이 집권당답게 제대로 맞짱 떠서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불리하든 유리하든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대통령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렇다. 이제 이 사안은 이 정도로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수습하는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뭐 당이 자꾸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입장 표명을 강요하는 듯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마치 등 떠밀려서 국민 앞에 나서는 것처럼 이런 형국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는 이건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집권당이 도대체 위기관리 능력이 거의 제로다라고 하는 이 위기관리에 있어서의 아주 치명적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최재형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가 누군지 실체를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또 이자와 동시에 이자를 엄호하면서 기자회견을 함께 하고 또 이걸 일제히 보도한 이런 자들의 이 수법에 대해서도 이 자들의 수법이 보통의 이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카메라, 이 시계형 카메라, 몰래 카메라라고 하는 것도 이게 조작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시계를 여기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 차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시계를 이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 근데 촬영 누구든지 나 촬영해요 하고 촬영하는 거예요. 누구나 못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몰래 해야 되니까 이 시계를 차고 있는 손을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김건희 여사를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건 그냥 경험 없는 사람은 하라 그래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그 훈련과 사전 리허설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정황상. 그러면 최재형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이 수법은 어떤 수법인지, 그리고 이 자들이 이것을 1년도 넘은 전에 찍어놓고 왜 이제 와서야 터뜨리는지, 터뜨리자마자 외신부터 타고 그 외신을 다시 한국의 좌파 언론이 받는 형식으로 해서 확산, 증폭시키는 이 메커니즘은 또 어떤 것인지, 이거 무슨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상식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들 아닙니까? 왜 대통령실이나 집권당이 이런 최소한의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사건의 성격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좌파들의 분열 공작에 넘어나서 휘둘려서 내부 분란을 자초하는 식으로까지 오게 됐느냐.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도대체 위기관리 능력이 빵점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마지막 선거의 승패는 위기관리 능력에 달려있다. 사람이 수십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같이 움직이는 총선판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럴 때 이 사안의 성격은 이거야. 이거는 빨리 처리해야 돼. 이거는 팩트체크로 끝나. 이건 좀 심각하네. 야, 긴급 TF라도 구성해야 돼. 뭔가 이런 위기에 대한 이 성격 규정, 판단, 빠른 조치, 이런 것들이 위기관리 시스템의 핵심인데, 이번 이 파우치 이 도둑 촬영 사건은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그대로 종북주사파들의 의도에 따라 그냥 휘둘린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국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절차 이후에도 또 이 국민의힘에서 딴소리가 나와서 이것이 완전히 이번 한 번으로 완전히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려갈까 봐 사실은 그게 지금부터 걱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성격 규정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마침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 30년 이 검사 생활 기간 내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안검사, 간첩 잡는데 보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안검사, 공안통이고, 또 정의당, 진보당, 통진당이죠. 통진당을 헌법재판소 소송을 거쳐서 해산시킨 주인공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북주사파의 공작이 어떠한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황교안 대표가 이게 몰카 공작이 아니라 대남 공작이다 라고 하는 글을, 상당한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오랜만에 황교안의 진 면목을 제가 확인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친구로서 기뻤어요. 황교안이 아직 안 죽었구나. 그리고 이번 이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이 황교안 대표의 이런 이 사안에 대한 이 성격 규정과 분석을 좀 꼭 참고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황교안 대표의 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이렇습니다. 몰카 공작 이전의 대남 공작입니다.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종북 인사인데, 미국 시민권자 자격으로 북한을 제집 드나들듯 방문했던 사람이다. 10여 년 전인 2013년 7월에 북한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했고, 2014년 4월에 태양절 김일성 생일 축하합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등 수시로 평양에 갔다 왔다 했다. 또 2014년 9월에는 UN 북한 참사 박철과 방북 일정 관련 통신을 하여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바도 있다. 최재형은
북한 찬양 일색의 책들을 문재인 정권 때 집중적으로 출간했는데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북녘의 교회를 가다.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등을 통해서 북한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책을 통해서 떠들어댔던 자다. 평양시, 개성시, 양강도 등지에 500개의 가정교회가 있어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주장했고, 그런데 이자가 당군릉을 방문해서, 당군릉은 그냥 가짜로 만들어 놓은 관광 명소예요. 관광지인데 당군릉을 방문하고 당군님 내외를 볼 수 있었던 것을 태고의 신비경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 이런 자가 과연 기독교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 평양 시내 식당 순회하면서 맛집들 홍보했는데 입합은커녕 옥수수밥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현재의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완전히 외면하고 평양 맛집들을 소개했다. 최재형이는 수많은 방북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북한 관련 강연, 집회, 특강을 실시한 재미교포로 기록되어 있는데 최재형은 같은 양평 출신, 집안끼리도 잘 아는 인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초대로 대통령 취임식 참석. 그리고 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이야 라고 강연 때마다 떠벌리고 다녔다. 결국 후광 효과를 노렸다. 이런 최재형의 성격을 강점이죠. 을 국내 종북 주사파들이 놓쳤을 리 없고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 가능한 최적임자로 최재형을 점 찍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최재형 개인 사건이 아니다. 상부선과 공작원 등 조직적으로 일이 꾸며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재형은 김건희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해서 증거 수집해야 되겠다 결심해서 몰래카메라까지 그래서 2차 접견 때 촬영하고 공개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지가 놀라서 이건 국민한테 알려야 되겠다고 했으면 지가 혼자 준비할 일이지. 최재형 스스로 카메라 장비 선물 준비해야지 어찌해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라는 자로부터 지원을 받았는가. 시계형 몰래카메라는 실제 촬영 각도 등을 유지하면서 몸가짐을 자연스럽게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 조작법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작을 꾸민 제5열 상부선이 최재형을 에이전트로 채용해서 장비 제공하고 사용법 훈련시키는 등 역할 분담하에 조직적으로 일을 진행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 영상물 폭로 시점도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 이 영상물이 1년도 넘은 꽤 오래전에 촬영된 것인데 어째서 그동안 묵혔다가 총선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 영상을 공개한 것인가. 사전에 철저히 계획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넷째, 해외 언론 보도에 국내 언론 보도가 확산되는 등 선전선동 후속 조치가 매우 원활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월스트리트 저널 서울 지국기자 윤다설이 미국에 이 기사를 송고해서 1월 23일자로 보도케 했고 이걸 국내 좌파 언론들이 받아서 본물처럼 보도를 쏟아냈는데 누군가가 이 언론 공작 작업을 총지휘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 애초 보도는 2200달러 디올백이 한국 여당을 흔든다 이렇게 선정적으로 제목을 뽑았는데 이 기사 내용에는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가 문제의 카메라 달린 시계 그리고 명품백을 구매했고 그걸 최재형에게 제공했다는 대목은 아예 없다. 만약에 이런 식의 최소한의 팩트까지 들어가 있었다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를 안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언론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명백한 함정 취재였기 때문에 언론 윤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월스트리트 저널 정도면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싹 빼고 기사를 만들었다. 이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 종북 주사파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족 간 유대건 뭐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공작의 전형적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열에서 누군가가 용의 주도하게 일을 진행시켰던 과거 사건들, 즉 광우병 촛불 시위,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 등을 떠올리게 된다. 검찰 재직 시 공안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린다. 이번 최재형 영상폭로건은 단순 몰카 공작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를 큰 공경에 빠뜨리려는 대남 공작이다. 따라서 몰래 카메라냐 아니냐, 디올백을 받았냐 안 받았냐, 디올 파우치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건 문제의 매우 지연말단적인 얘기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대남 공작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규명해야 될 것은 이것이 대남 공작인지 아닌지, 대남 공작이라면 어떤 치밀한 계획 속에서 어떤 자들이 지휘하고 어떤 자들이 하수인으로 동원됐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황교안 대표의 페북 글인데, 황교안 대표가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광우병 촛불 시위,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 등을 거론했는데,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처음부터 아주 유사한 사건 하나가 떠올라서 머릿속에서 내내 맴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황태성 간첩 사건입니다. 황태성 간첩 사건은 북한의 우리로 따지면은 차관급에 해당되는 그 높은 이 지위에 있던 자를 김일성이가 간첩으로 난파한 사건입니다. 1961년에 난파돼서 1963년에 사형당해서 죽었는데, 이 김일성이가 황태성이를 난파한 목적은 박정희를 설득해서 당시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를 포섭해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라고 하는 짓이었습니다. 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얼토당토 않고 황당한 공작 짓인데, 이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 황태성이라는 인물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황태성이는 1923년에 경상북도 상주에서 출생했어요. 그리고 해방 후에 조선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경북도당 조직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10월 1일에 있었던 대구 폭동을 주동하고 나서 북한으로 도망갔어요. 자, 여러분, 경상북도 도당 위원장, 도당 위원장이라고 그러죠. 이 박상희였습니다. 박상희 밑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인 조직부장을 맡았어요. 42년 10월 1일 대구 폭동의 진짜 주도자는 박상희였습니다. 이 황태성이는 조직부장으로 두 번째 주도자였죠. 박상희는 현장에서 사살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황태성이는 도망가서 북한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북한의 산업성 부장, 산업성 부상, 그러니까 산자부 차관까지 올라갑니다. 이랬던 자가 1961년에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정권을 잡게 되자 그 열흘 후 1961년 6월 25일 당시 대남 총책인, 대남 공작 총책인 이효순의 호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효순이가 황태성이한테 지시합니다. 1. 남한의 고위 지도층 가족을 포섭하여 고위 지도층과 직접 접촉할 것. 여기서 고위 지도층은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입니다. 직접 접촉할 것. 그리고 남한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여 4.19 재판과 같은 혁명의 계기를 만들 것. 평화통일 선동, 미군 축출을 위한 반미사상 고취시킬 것. 이렇습니다. 자,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셋째형인 박상희를 가장 존경했어요. 어릴 때. 그 박상희가 이 황태성이와 그야말로 중마고
가장 가까운 절친. 그러니까 어린 박정희가 박상희를 존경하고 따랐듯이 가장 박상희와 가깝고 늘 함께 어울려 다니던 황태성이를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그런 관계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의 대남 총국에서 황태성이를 부른 겁니다. 야, 북한에 네 절친한 친구 박상희의 막내 동생인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다는데 너 가서 박정희를 포섭해. 박정희는 옛날에 이 남로당 비밀공작원이기도 했어. 가서 포섭해.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박상희는 이 간첩 교육을 받고 1961년 9월 1일 서울에 잠입합니다. 서울에 잠입해서 친척이 되는 김민아와 접촉을 해서 그 김민아의 아버지 형제들이 북한에 있다,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김민하를 포섭을 해요. 먼저. 그 다음에 김민하를 누구한테 보내냐 하면 박상희의 부인 조기분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박상희, 황태성의 절친인 박상희,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존경했던 셋째 형 박상희와 결혼한 이 조기분이라는 여성이요. 이 두 사람, 박상희와 조기분을 중매서준 사람이 황태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조기분에게 이 김민아를 보냅니다. 보내서 전합니다. 나 박정희를 만나러 왔다. 나 박정희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김종필도 만나겠다. 김종필도 만나겠다. 자, 김종필은 박상희의 딸과 결혼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 사이가 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박상희와 다 이런 인척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박정희를 만나러 왔다. 김종필과도 만나겠다. 이 조기분 씨가 이 김민아 포섭한 황태성이에 의해서 포섭된 김민아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거부합니다. 만나지 않겠다. 거부합니다. 아마 자기 남편이 남로당 도당 위원장이면서 46년 10월 1일 대구폭동을 주도하다가 현장에서 죽은 그 전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공산당이 어떤 된지를 잘 알고 있어서 아예 황태성이 자체를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사당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잡혀요. 경찰국에서, 서울시 경찰국에서 시경입니다. 10월 20일 황태성을 검거하고 공작금 120만 환이죠. 뭐 라디오 한 대, 암호문건 한 조를 압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 황태성이가 감옥에 있으면서 딱 한 가지를 계속 요구합니다. 박정희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박정희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자,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황태성을 만나지 않습니다. 황태성을 만나지 않고 황태성은 63년 12월 14일 사형 집행됐습니다. 왜 안 만났을까요? 아예. 공산당 수법을 전 너무나도 잘 아니까. 만나는 순간 당한다. 박상희의 그 아내였던 조기분도 아예 만나지 않았고 신고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 수많은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전할 말이 있다고 하는 그 황태성이를 아예 만나지 않습니다. 공산당 수법을, 김일성 수법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박정희 같은 좌파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황태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김일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황태성을 만나지도 않고 사형 집행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이 그때서야 비로소 박정희 대통령한테 갖고 있었던 의심을 완전히 풀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선친의 오랜 지인, 집안끼리 세교가 있는 사람하고 접근하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뒤에 뭐 북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목사고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왜 김건희 여사가 그런 자를 만났냐라고 하는 이런 비난은 그건 정말 역지사지 조금만 해보면 그게 얼마나 정말 황당한 비난인지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최정혜란 자는 금방 조사하면 나오는 자고 이자의 수법이나 또 이자의 그 범죄를 도와줬던 자들의 그동안의 행태나 또는 그리고 나서 1년간이나 묵혔던 정황이나 그런데 이게 갑자기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외국에서 먼저 기사가 되고 이걸 일제히 좌파 언론들이 받아서 확성 증폭 시킨 전 과정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황교안 대표가 꼭 이렇게 정리하기 전이라도 이거는 공작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이나 집권당이 이건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또 중국이 무슨 공작을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래 이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내부 분란까지 만들어가면서 대통령을 결과적으로 압박하고 이렇게 할 사안이었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집권당이 국민의힘이 과연 집권당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대통령실이 과연 대통령 비서들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이와 유사한 공작 앞으로도 수없이 자행될 겁니다. 그때마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지난 대선 때부터 끊임없이 윤석열 후보보다도 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 댔던 것이 저 종북 주사파들 아닙니까? 네. 만약에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경위를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면 그것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인 그런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대통령실이나 집권당이 국민의힘이 이 정도의 위기관리 빵점인 이 상황을 그냥 가지고 총선에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에 제대로 된 위기관리 TF를 빨리 구성하고 행동하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